계속 저희 병원에 에이즈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분들을 돌보다가 동성애 문제를 보게 돼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게 있는데, 오늘 혹시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본 주로 의료적인 면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이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즉 절대 인간은 동성애 성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의학의 결론이고, 왜냐하면 동성애 유발 인간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면은 100% 후천적으로 학습돼야만 할 수 있는 게 동성애인데,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입니다. 이분이 본인이 동성애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이분은 청양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깨끗하고 좋은 시골 마을인 충남 청양에도 남자 동성애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학문을 이용한 동성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즉, 천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른 동성애자에게 동성 성폭행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명 이상이고 300번 이상이 아니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어린 시절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100%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니까 동성애 옹호 문화를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 그중에 랭킹 3등인 분홍 동성애 앱인 잭디라는 앱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저 랭킹 3등인 분홍색 동성애 앱에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 반경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둑 방면으로 표시가 되는데, 제 반경 5km 안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가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추적이 다 될 뿐 아니라 본인의 얼굴과 벗은 몸을 다 올 노출로 공개를 해서 교육자를 쓸 수 없으니까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맨 양쪽 하단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빨간 어떤 것이 보이죠.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로 촬영을 해서 올려놓으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왜 동성애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어린 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물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팔고 얼마를 받냐면 3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 3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되는 앱이 딕소라는 앱인데 이 앱이 바로 동성애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 있으면 100%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청소년, 청년 핸드폰을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앱의 모양은 눈에 익혀두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 미리 다 교회에 드리고 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서 이메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전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성매매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분들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감염되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에이즈가 감염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에이즈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다 알고 있었냐 라고 하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이제 어떻게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를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상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언뜻 봐도 결혼 정년기 정도 되시는 자매님들도 더러더러 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남학생들이 사랑하자, 결혼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 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 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동성애자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오히려 갑자기 10m 이렇게 찍히면은 오늘 이 석천교회도 누구 한 분 이제 계신 거죠. 제가 봐야겠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예.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말은 성소수자라고 그러지만 정말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로 정의를 내리고 수에 산입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남성 간 성관계가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남자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고 절대 소수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퀴어 축제가 행렬이 진행이 되는데 맨 앞 선대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제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새까만 옷에 구두까지 새까만 붓줄을 맞춰 신은 저 제사장의 패션만 넣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인권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 광장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요일 오후 광화문 일대를 샅샅이 누비면서 일반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쏘는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맞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걸까요? 서울 광장에 있었던 서울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 항문 팬티를 입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로 엉덩이 항문을 보여주고 있는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저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 동성애 은어로 번개라고 부르는데, 그 번개가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가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두 남자 동성애자가 만난 이후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학문 성교라고 헤어질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작년에 7월 1일 토요일 오후에 서울 퀴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 있었는데, 내 자녀가 서울 광장에 놀러 갔다가 이런 광경을 꼭 봐야지만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만족되는 걸까요? 무언가 지금 사회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 제가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주일인지 모르고 이런 팬티 입고 온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퀴어 행렬이 진행이 되면 옆에 인도에는 일반 서울 시민들이 당연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의 일반 서울 시민 여성 4명 정도 있는 것을 봤더니만 갑자기 그 여자들 사이로 쓱 들어가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남자를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은 변태 이상 성욕자예요. 그리고 이런 남자는 분명히 정신의학에서 성도착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법은 이런 남자를 처벌합니다. 공연 음란죄라는 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은 범접자가 돼야 되는데, 당시 이 놀란 여성들이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 경찰이 놀란 여성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자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고, 동성애자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더 이상 뉴스에 쓰이지 못하고 모두 성소수자로 단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다가 성소수자라는 말을 들으면 아, 동성애를 말하나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언어 계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인데, 성소수자는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를 따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잘생긴 백인 20대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고 맹세를 하고 끝이 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죠, 일자로.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 라고 뉴스에 난 거예요. 개 고양이만 해도 그런가 보다 싶은데, 말콤 브레너라는 이 백인 남성은 보시는 돌고래와 1년 동안 성행위를 한 다음에 돌고래와의 성체험을 자서전으로 발견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사진이 조금 충격적이니까 제가 3, 2, 1하고 넘어갈 테니까, 내가 요새 좀 심약하다 그런 분들은 눈을 감아 주셔야 돼요.
먼저 설명부터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 문제없다라는 합의를 보게 돼요.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하나만 합의를 봤을 뿐인데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찮은 결과를 낳게 됐고, 그의 1969년도에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실제로 생기고 맙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생기니까 독일 전역에 합법적으로 동물 매춘업소가 생기기 시작해요. 동물 매춘업소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동물들과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는 업소인데, 다음 사진이 독일의 동물 매춘업소 실제 사진인데 3위라고 넘어갈 테니까 내가 심약하다는 분 눈을 감아주세요. 3, 2, 1.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해서 항문 생기가 다 터져서 장이 밑으로 빠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인데,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져 있고 주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막을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기로 이렇게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개가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까? 만약에 한국 사회가 이 시대에 동성애를 막지 못한다면은 이런 죽은 개 실제 시체를 여러분 집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볼 날이 5년 안에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일 사회가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가 온 것을 우리 시대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의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어디다가 성행위를 맺었냐면은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니까 책이 수북합니다. 이분이 역사학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시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시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에 인형목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다가,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이 교수 아드님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스웨덴이 기독교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동성애 문제가 뚫린 다음에 2017년도에 스웨덴의 자유당은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시체와의 성행위도 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죠. 동성애가 하나 뚫리면 동물성애, 시체성애까지 합법화되는 것이 유럽과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수순이었어요. 우리가 동성애를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비도덕적인 성행위와 문화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복음 수호의 절박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0분에서 1시간 하게 돼서 중요한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 생각에 한국은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동성애는 불법일 것 같다.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내 생각에 한국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다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놀랍게도 한국은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인 세계 대표적인 국가예요.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막는 것은 뭐냐?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뭐 막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또 차별금지법이 어제 기준으로 어제 토요일 기준이죠. 국회의원 9명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10명만 채우면 국회로 바로 상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반대 서명을 본격적으로 맞불 작전을 들어갈 때가 드디어 왔거든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전혀 아니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동물이랑 성행하는 거 반대한다. 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방금 손 드신 분들은 성소수자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차별 행위에 해당이 돼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이 시간 존재하고 있다면 방금 손 드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이 예배 후에 싹 다 안양경찰서에 끌려가서 오늘 저녁 예배부터는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동물이랑 성관계하는 거, 동성애하는 거, 남자끼리 그런 행위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찬성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상정될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4배까지 들어가세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방금 여러분이 손을 딱 드셨잖아요. 그거를 어떤 동성애자가 봤어요. 딱 보는 순간 나는 석촌교회 성도들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할 때 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정신적 충격에 빠져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을 못 갔다. 혹은 장사를 못 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손해본 돈이 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해서 800만 원을 석촌교회에 물려야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어야 되는 건데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금액의 4배를 물어줘야 돼. 이거는 북한식 공산주의를 한국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에 대해서 찬성만 해야지 반대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 세상은 성소수자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들이 정말 억압받고 있을까요? 동성애 자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축제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무법편주로 막 하잖아요. 경찰이 제재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동물이랑 성애하는 건 어떠냐? 동물이랑 성관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수간 처벌법이라고 그래요. 수간 처벌법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대한민국은 합법이고 자유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합법적으로 결성이 돼서 떳떳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건데 한 남자 회원의 고민글을 캡처했어요. 저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이 남성견의 자신의 고민글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를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울 애기들 이라고 하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마한 말이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성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맨 밑에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보신 것처럼 내 이름 떳떳이 다 공개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 여러분 평택 여기서 안 멀죠? 거기서 3월 14일 날 동물들 수십 마리 끌고 들어가서 몇 박 며칠로 이 회원들과 악한 음행을 벌인 행사를 했다니까요. 강아지는 종류별로 마련했다라는 광고까지 올리고 다시 한번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주세요.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유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왜 치유만 잔지 알고 갔네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까지도 특별히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소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자유까지 허용됐으면 된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행위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싹 다 감옥에 가두고 내가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4배를 물어라,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을 우리가 꼭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으려면 어떡합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100만 표 이상 반대 서명을 하면 틀림없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일이 생긴 거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음 주에 차별금지법 국회의원 한 명만 더 사인하면 바로 국회 올라간다는 거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매주 벌금을 내야 되고 매주 감옥 가는 사람이 생기는데, 여러분, 설명하는 거 2분이면 됩니다. 2분이면 딱 2분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냐? 이 카톡방에 반대 서명 링크만 올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2분만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서명이 있다 그러면은 꾹 누르고 들어가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못해가지고 차별권이 통과가 되면요,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차손 대대로 엄청난 환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 사실 교회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에이즈가 왜 무섭냐? 에이즈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든다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실제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세요. 보시는 것처럼 뇌가 썩어서 반신불수가 왔어요. 그래서 왼쪽은 다 못 쓰고 말라져 있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주르르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분출이 되는 거죠.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에이즈 요양병원에 와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의 평균 요양병원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입니다. 41세. 여러분, 41세부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인권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대해야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미래를 갖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반대했다고 감옥에 보내고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면은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절대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일형 면도기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일형 면도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쓴 면도기를 내가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감염이 되겠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 휴지로 뒤처리를 못하고 꼭 비데를 써게 되는데,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쓴다고 합니다.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어요. 그 사실을 모른 채 곧이어 그 비데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시면 방금 묻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사에서 항문을 때려 맞추게 되는데, 항문에 치열이 있는 분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치열로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때려 맞으면 체내로 바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에이즈 감염 우려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치열 있는 분들은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를 곧이어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비데가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기다렸다가 곧이어 들어가서 쓰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데 쓰고 나온 얼굴 한번 꼭 확인하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비데 쓰고 나온 얼굴 한번 싹 보니까 얼굴에 야릇한 끼가 줄줄 흐르고 남잔데 귀걸이 하나 끼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제후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A전자분이 반신불수가 와서 집하기를 짓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동성 성관계를 맺는데 2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회식을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뚫뚫 말아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1인분이 아니고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들이 동성애 한 것을 현장에서 보게 돼서 못하게 말렸어요. 못하게 말리니까 이번에는 병실에 했다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성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막을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동성애를 못하게 막으니까 이번에는 저희 병원에 야외 주차장이 있는데 오후 1시 정도 된 아주 오늘처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이 20cm도 안 되는데 그 20cm도 안 되는 좁은 아스팔트에서 방금 말씀드린 2 남자가 옷을 다 벗고 또 동성을 하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하셔서 놀란 간호사를 뛰어내려가서 2 남자를 병원에 모시고 올라오면서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벌여보니까 동성애자의 28%가 동성 성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 43%가 500명 이상. 여러분 한 집단에 성파트너 수가 500명, 1000명 이상이라는 것은 성중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500명,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니까 검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절대 제 이름, 신분증, 연락처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만 정해서 말하라고 시켜요. 그럼 제가 토끼다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보건소로 전화로만 에이즈 결과를 확인하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뒤에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선생님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결과를 들으면 안 되고 꼭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전화로만 결과 확인을 하는 일명 007 작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할 뿐 아니라 더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네이버에 궁금증을 올린 한 남성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 남자가 어떤 질문을 올렸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암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거고 이 남자의 고민은 밑에 빨간 줄입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렬천에 꼭 가야 되는데 만약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를 창렬천에 못 가게 관리하면 어떡하냐. 나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가 대한민국의 답변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린 여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동성애자들은 이미 인권이란 이름의 귀족이 됐어요. 일명 인권 귀족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권이란 이름하에 여성 인권을 무참하게 질밟아도 괜찮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차별구조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감옥까지 보내려고 하냐는 거죠. 남자들이 학문을 이용해 성행위를 하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성애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학문으로 성행위를 하면 대장이 자극받아서 무조건 대변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는 순간 대변이 밀고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게 돼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는데 혹시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센조이가 뭔지 원래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 난 이게 뭔지 원래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싹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지.
이게 뭐냐면 남자 둘이 동성애로 모텔 호텔에 가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그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신 것처럼 샤워기 줄, 쇠줄, 호스만 남게 돼요. 그럼 이 샤워기 쇠줄을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수돗물을 틀면 장으로 저 물이 밀고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에게 물고문을 하는 거죠. 장에 물이 꽉 차면 그 다음에 저 쇠줄을 빼면 목표점은 양변기예요.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팍 뛰는데 대부분 실패를 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쏟아버려요. 그럼 떨어지는 대변을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하수구에 밀어넣는다고 그래요.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변이 깨끗이 제거가 돼서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센조이가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저 샤워기 애들을 샤워기 줄에 돌려 접합을 시킨 다음에 모텔 호텔에 걸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출장 난 애아빠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기를 틀고 샤워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다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출장 나간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법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입대고 오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전국에 오염하는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행위를 법으로 막는 거는 이런 거를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법으로 막지 않고 우리만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번 주에 잘해야 돼. 이번 주 우리 무조건 100만 명 갑니다. 100만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네이버에 떳떳하게 질문 올렸어요. 여러분 얼마 가슴 아파가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중2 있으세요? 중2 남학생? 있는 것 같아요. 중2 여학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요 정도 친구 요즘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앉아주세요. 고마워요. 하늘이 크게 쓰임 발 줄을 믿어요. 너무 어리잖아요. 저도 우리 애가 중학생이거든요. 아유, 근데 얘 보세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거예요. 나 센조라고 집에서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대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대가 잘 돌아갈까? 이거를 네이버 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성인 동성애자가 아무리 동성애자지만 예를 들어서 야 너 중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살면 어떡해? 땡 이러고 그냥 말렸어야 되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세요? 얘야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 이걸 답이라고 알려주고 있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중이가 집에서 센조라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무장갑을 벗어서 싱크대에 걸어놓고 나가면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장갑을 끼시고 깍두기도 버무리시고 김치도 써시는데 이 아이의 동성애 병근을 가족들이 다 집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이런 대변을 통한 세균의 감염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미국, 유럽의 의학 논문에는 아예 정설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항문으로 성행위하면은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두 번째로 많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를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해결했는데 이 피스팅이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 괄약근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문 성교를 당해도 통증을 못 느끼겠지만 문제가 뭡니까? 대장의 대변이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이 힘있게 조여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안 흘리는데 항문 괄약근이 늘어난 상태가 되면 대변을 밑으로 계속 흘리는 변실금 환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뭐라고 내 몸을 장애자로 만들면서 그거를 합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피스팅을 해야지만 동성애자 탈 수 있으니까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를 결성해서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 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해줄 분 찾아요.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 넣어서 확장해줄 사람 찾는다라는 거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주먹을 넣다가 장이 터져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거를 하긴 해야겠지만 죽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남의 항문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돼 있고 그분이 현재 울산에 사시는 땡땡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을 지운 거예요.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고민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 집 부모님은 내 아들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온지도 모른 채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얼마나 공부를 시키고 있을까요? 꼭 여러분 주변의 청년 청소년에게 동성애 유혹이 있나 없나 기도하며 살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우리가 성적 지향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차별 금지법의 핵심 조항이 뭐냐면은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차별이 건전한 비판을 뜻한다는 거죠.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차별 행위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비판조차 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성적 지향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성적 지향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도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노란 광고 전단지가 시내 전봇대 일체히 쫙 붙었던 것을 사진 찍은 거예요. SM 석고함, 바텀 석고함이라고 돼 있어요. SM은 세디스 메조키스의 주말로 동성애 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를 SM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섭은 서브미션의 주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부릅니다.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르고 있고,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공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창피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틱톡 아이디 8780 예배 후에 연락하면은 이 문제 남자랑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겠지만 절대 만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어떤 남학생이 연락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의외로 호기심에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피해 당사자는 이 남성은 21살 대학생입니다. 키가 180이었어요. 운동도 많이 해서 감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자신감으로 SM 동성애자 광고를 보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니까 팔목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 거 내가 팔목에 수갑 채용을 당해도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거단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그러고, 요도는 소변 나오는 것이니까 어딘지 연상이 되시잖아요. 거기다 갑자기 저 쇠 젓가락 생각을 빡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는 보시는 것처럼 쇠 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남학생들의 요도를 최대한 고문할 목적으로 구한된 무시무시한 동성애 성고문 기구이고, 이름은 요도풀입니다. 요도풀. 그럼 이 무시무시한 동성애 성고문 기구를 어디서 구하느냐?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네이버에 요도풀 검색을 해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기구가 단돈 19,000원에 대한민국의 G마켓 등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19,000원에 택배로 배달시킨 다음에 몇백 명, 몇천 명 남학생들 이걸로 다 고문을 하는데, 남학생들 동성애 하는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갔다가는 이거로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좋아가지고 따라다녀? 큰일 나, 큰일 나. 모르니까 가는 거지, 모르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에이즈가 완치가 안 됩니다.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이라고 불러요. 이걸 매일매일 잘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억제가 돼서 3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30년에는 약의 내성이 생겨서 처참하게 에이즈를 죽습니다. 그래도 이 약을 드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이 약을 드시는 건 너무나 중요한 요법인데, 제 주변에 실제로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생기셔서 이분이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나한테 병원을 소개해달라. 내가 에이즈 알약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병원에 낼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금도 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모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이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고 양심 진료하고 약값도 쌉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문자를 드려서 제가 환자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한 달 약값 본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환자 약값 본인 부담금 60만 원이다. 답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600만 원.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해요.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60만 원짜리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이 현찰로 바로 돌려줘요. 에이즈 환자가 매달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누구 세금으로 냅니까? 제가 죄송한데 이거 찍어볼게요. 여러분 세금 다 되는 여러분 세금으로. 여러분 세금 걷어가지고 에이즈 환자 600만 원 매달 약값 들어가는 거 내는 거 아셨던 분 계세요? 이 약을 먹다가
몸이 약화가 되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몸 아파서 입원 한번 하려고 해도 우리 동무서서 입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A 전염자분들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입원하시면 입원비, 치료비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해요.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써야 되는데 A를 간병하려면 간병사님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20만 원이 넘어가는 이 고가의 에이즈 간병사 비용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100%다 지급해요.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주도 의원자가 나는 제주도사 못 믿겠고 제일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기값, 교통비가 발생하겠죠. 그 왕복 비행기값, 교통비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A자가 그러면은 댁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 안 있고 하여튼 인간은 병원에 있던 집에 있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댁에 계시게 되면 에이즈 환자분들 댁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직접 배달해 드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에이즈 약을 먹으면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점점 노령화, 고령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 뭘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성애 에이즈 전자분들이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돌아가실까지 요양병원 입원비, 치료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또 다 지급하고 있어요. 제가 의료계에서 볼 때 동성애 에이즈 전자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그 어떤 단체도 이런 혜택을 받는 단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보훈 대상자들보다도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가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국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로 느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용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2013년도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4조를 초과한 첫 해였어요. 작년 2019년도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얼마를 부담했느냐? 9조를 부담했어요. 9조. 작년에 9조라는 사회적 비용을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한국 사회가 부담한 거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일까? 그게 더 의심스럽거든요. 왜 이런 거는 안 알려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면 90% 이상은 쓸데없는 얘기야. 이런 걸 알려줘야지 우리가 동성애를 예방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후에는 20조로 올라가. 20조. 그 10년 뒤에 누가 20조를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20조를 이거를 대 20조를.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왜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아니,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했다고 이제 감옥까지 보내려고 그러고 내배를 불린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번 주 하여튼 여러분 꼭 서명하셔가지고 우리 100만 명 가보는 거예요. 100만 명. 반대선 100만 명. 자, 심지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천국, 동성애 복지국가입니다. 미국은 에이즈에 걸리면요, 에이즈 약값은 본인이 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니 자기들이 동성애다 에이즈 걸리면 자기들이 치료비 내야지 왜 우리가 내죠?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야 동성애 인권이니까 비판도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무조건 국민들이 다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럴 테니까 우리나라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동성애 천국, 동성애 복지국가 됐는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되게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뭐냐?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고가의 성 전환 수술을 받고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가의 성 전환 수술 비용과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돈 80% 여러분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좀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랑이 없게 동성애자들을 가로막고 동성애자를 괴롭히냐라고 일부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이 공지사항은 성소수자 인권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거예요.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돼 있어요.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저처럼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호모포비아 혹은 혐오 세력이라고 동성애 단체는 이름을 붙이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신 것처럼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를 하고 해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공지사항에 올해의 동성애 혐오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한테 주적 3명 살생물을 띄웠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예요. 여만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 주름을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해칠 궁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조금씩 있을 것 같잖아요.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를 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요, 제 기도 제목이 저한테 순교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암으로 가든 교통사고로 가든 질병으로 가든 한 번은 가는 인생인데 순교로 가면 내가 복을 얼마나 받는데 그게 뭐가 무서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 혼자 운전하고 하지 저는 보디가드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어요. 오늘 딱 1시간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어떻게 이제 딱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한 명을 서명을 더 해야지. 전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밑에 보신 거를 뒤쪽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70인 할아버지신데 우리 아버님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우리 아버님한테 테러 문자를 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해서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아버님이 노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70년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테러 물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머리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애가 셋이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도 막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기도 가는데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아내랑 애 셋을 외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막내 꼬마가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3돌이 안 됐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최고의 아빠의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왜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게 여러분 한 달 남았다니까. 한 달 이대로 가면 한 달이 한 달. 아무도 반대 설명 안 하면요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마치 일제 때 신사참배를 준수하는 교회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게도 똑같이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지키는 복음은 사실 기독교 복음은 아니에요. 그럼 내 아들 딸한테 변종교회, 변종기독교, 변종복음을 물려주면은 얘네들이 갈 때는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만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아들 딸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 대대로. 내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면요 어떻게든지 아버지 세대 순수 기독교를 막 여러분, 우리 시대 복음이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말 한국교회 과연 몇 프로나 이걸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달 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망하느냐 아니면은 지킬 수 있느냐, 그 위기 속에 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어요. 저는 너무 그게 답답하고, 여러분 정말 저처럼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만 명 성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그래도 저는 분명히 우리가 반대 설명을 100만 명을 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저는 정말 구원 안 받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아무리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대형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분 이번 주부터 설교 CTS 들어보셔가지고 이거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그 목사는 사꾼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셔야 돼. 저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 복음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내 안에 사실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살아있으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게 내 눈에 보이면은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의원 9명이 사인해가지고 한 명만 하면은 이제 국회 바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우리가 위기의식을 얻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제가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많았으면 그렇게 성장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대형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그 어떤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 다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일부가 아예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기도도 해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차별금지법 서명한 국회의원 9명, 10명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하고 받으니까 그거 하면은 불이익 받을까 봐 그런 거 다만 봐도 그건 불이익 받을까 봐. 여러분 순교를 못할지언정 국회의원이 조금 불이익 줄 수도 있는 거지. 또 불이익 줄 것도 없습니다. 뭐 무슨 불이익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우리 일인데 우리가 우리가 뭐 꿀릴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라고 애써처럼 그 앞에 팍 나가야지. 그냥 몸살이기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틀림없이 여러 번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예배 나가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비슷한 그 설교 오늘 또 합니다. 또 해. 이 중요한 이 주말에 또 합니다. 절대 성도들한테 야 우리가 복음이 지금 훼손되게 했으니까 하여튼간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명 다 해라. 서명 안 하면 우리 교인 아니다. 이렇게 말할 목사님 몇 명이나 될까? 전 그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한다니까 그 생각을. 근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성도들이 잘 될까? 전 그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그 죽은 목사의 설교를 받아 먹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과연 복을 받을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요 아주 좋은 교회 단지를 믿으셔야 돼요. 좋은 교회 단지.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사람도 안 보이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이 어려운 위기에서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세우신 게 어떤 뜻이겠어요? 사실 목사님 뜻이 계신 거 이미 이거를 막아야겠다는 뜻이 있으시니까 저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눈 보기에 뭐 좋은 게 아무 소용 없어. 성가대 500명의 성가대 쓴다. 아유 아무 소용 없어. 저는요 차별 좀 막아야 된다. 우리 설명하자. 이 말 못하는 500명, 1000명이 일어나가지고 왜 막 찬양하는 저 거기서 뭘 보냐면요 죽은 자들 10,000명을 봅니다. 죽은 자들 10,000명을 봐. 공동묘지를 봐. 공동묘지를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설명하세요. 꼭 설명하시네. 제가 이제 1분 남았거든요. 그럼 하느냐 나가면 종이가 있으니까 되게 쉽습니다. 이름하고 핸드폰 적으시면은 카톡방 초청 문자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문자를 꾹 누르면 카톡방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하여튼간에 이 링크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설명하는데 2, 3분이면 돼요. 그런데 나는 좀 그렇다 그러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나머지 강의 못 듣는 것도 여기서 들으시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리턴즈 검색하시면 20초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어제 이제 올렸어요. 어제 올렸어요. 영상 올렸어요. 이 차별금지 설명하자. 그 영상 보시면 또 차별금지 설명하는 방법이 쉽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영상을 딱 트시면은 댓글 맨 상단이 있어요. 거기에 링크를 올려놨다라는 설명이 나오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또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적고 나가시고 아니면 레인보우 리턴즈 들어가면 또 제 강의 남은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도 듣고 그리고 어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설명하는 방법이 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눈에서 저는 뭘 봤어요. 여러분 눈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실 분들과 살아계신 분들 좀 믿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이 가장 큰 위기 속에 봉착하고 있고 우리 세대에게 복음이 어그러질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또 무엇을 하고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정말 이번 주 안에 정말 2주 안에 우리가 100만 명의 성령을 모아야 되는데 성령님께 역사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동참해서 차별금지법 상정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치주셔서 감사합니다.